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이주 더 돌봄 노동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좀 겹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전 세션하고 그다음에 제 앞에 두 분이 발표한 내용을 들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제 발표를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그런 인구학적 변동에 관한 것이어서 결국은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이주 돌봄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도 이제 요구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허우영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이주 돌봄 노동자를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결국은 등장하고 있는가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점도 한번 짚고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잘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전통 사회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가리켰었죠. 그런데 이 인구 피라미드가 이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가 우리가 1960년대 초반에 소위 그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되고 그때부터 강력한 소위 이 가족 계획 정책을 펼치면서부터 급격하게 변합니다. 유명한 인구학자인 그 앤슬리 코올이라고 하는 프린스턴대 인구학자가 결국 인구 이 자기의 자녀 수를 줄이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가족들이 그 자녀 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 자녀가 몇 명이야? 그런데 10명인가? 11명인가? 이러면은 자녀를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적은 자녀가 결국은 나한테 이득이 된다. 내가 5명의 자녀를 두는 것보다는 4명 혹은 3명 혹은 2명 이렇게 자녀 수를 줄일 때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자녀 수를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 수를 줄이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결국에는 자녀 수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각만 있을 뿐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계획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 자녀를 줄일 수 있는 결국은 피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도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에도 한국 여성들이 적은 자녀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못 줄였는데 이제 비로소 가족계획 정책과 함께 가능해졌기 때문에 급속도로 인구 구조가 변하게 된 구조를 하게 되었죠. 또 하나는 소위 근대화예요. 잘 살게 되면서 결국은 잘 살게 되면서 내가 굳이 자녀를 두어서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소위 보험 성격으로 꼭 자녀를 내가 두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약화되고 결국은 근대 사회로 변화하게 된 것이 또 자녀 수를 줄이게 되고 근본적으로 한 사회에서도 인구 구조가 변하게 된 기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에 전통 사회의 인구 구조가 80년에 이게 이런 형태로 변하고 2000년에 이런 형태, 2020년 이제는 뭐 자녀 수가 이제 굉장히 이 유소년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통계청의 이 예측에 의하면 2070년이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역피라미드 형태로 인구 구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난 100년 사이에 한국은 인구 구조 면에서도 이건 혁명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아주 그 긴 역사에 비해서 불과 10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하는 건 아주 짧은 시간에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혁명인 거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도 인구 혁명을 겪고 있지만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인구 혁명을 겪고 있다. 근대화로 명명되는 그런 사회 변동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 에이징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평균 수명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2100년이 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나이 든 인구, 늙은 인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됐고 그거에 가장 직격탄은 결국은 이 부양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5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부양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른 소위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부양 부담은 넓지 않은데, 그런데 이로부터 한 45년이 지난 2060년이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안게 되는 이 부양 부담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이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보니까 다행히도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담은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 여기에 계신 이 젊은 분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분들의 혜택을 보면서 저는 편안히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저를 부양하는 대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별로 높아지지 않은, 이 의미가 결국 그런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게 결국 내 문제구나. 결국 이 상황이 되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세대들은 그걸 즐기면서 살았다면, 이제 나는 그 번 것을 대부분 그 다음 세대와 그 윗세대를 부양하는데 다 세금으로 내고 나는 결국 그런 삶을 못 누리겠구나. 이게 바로 나의 문제다. 이런 것을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굉장히 혜택받은 그런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시아 여러 나라와 출산력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출산력은 그래도 이 종교를 포함한 문화적인 요인이 아직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또 필리핀 이런 데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게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의 출산력만이 유독 더 낮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위 이주 돌봄 노동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슈퍼 에이지 소사이티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결국은 이제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이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것은 이미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더 이상의 무슨 기술 혁신이 전반적으로 노동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고령화와 함께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소위 뭐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 고령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이분들을 돌보는 문제, 바로 이 돌봄의 문제가 바로 우리 지금 현재 닥친 문제이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우리한테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주 돌봄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주 돌봄 노동자 이 문제를 생각하지만, 소위 선진국에서는 이 이주 돌봄을 자기 자체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이주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그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위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이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소위 이 시드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거의 그냥 거지같이 이 몇 나라를 사실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독일에 가서 결국 타협한 것이, 그러면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면 그럼 너희들에게 원조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한국인 간호사가 독일에 가서 한 역할은 간호사가 아니고 실제로는 돌봄 노동자였어요. 이미 그때만 해도 독일인들이 그 돌봄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 아프거나 그다음에 고령인 분들을 돌보는 그런 인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간호사를 수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독일의 돌봄 노동자를 대체한 그런 역사가 있으니, 우리도 이미 우리가 지금 이제 이주 돌봄 노동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60년대에 우리가 바로 이주 돌봄 노동자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우리 필리핀 사례가 많이 등장하는데, 아까 우리 두라노 선생님의 그 발표에서도 필리핀이 세계 여러 나라와 이 양자간 그런 MOU를 맺거나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필리핀 특히 여성 간호사들이 일찍 1890년대에 미국에 이런 중요하게 노동
이 간호사로 파견되고 또 이분들이 이 건강 쪽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돌봄 노동자로 많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돌봄 노동자 혹은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다. 우리도 한때는 이주 돌봄 노동자였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 돌봄 노동자는 세계 각국을 보면 5 minutes. 5 minutes. already 5 minutes. 오케이. 이 저출산 문제보다는 고령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해서 결국은 고령 돌봄에 적극적으로 이걸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령 돌봄에 대해서는 이 이주 돌봄 노동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없고, 위원님도 지금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 저출산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이 시범 사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필리핀 이 가사 노동자를 도입하는 문제를 지금 들고 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정치인에 의해서 주도되다 보니까 모든 논의가 결국은 싼 값의 노동,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다른 논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뭐 인간적인 삶을 그래도 누리면서 우리와 함께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건 논의는 전혀 없고, 200만 원이냐 아니면 100만 원이냐 100만 원 이하냐, 그게 이제 실제로 이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 돌봄 노동자, 이주 돌봄 노동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를 계속 불러들이면서 거기에서는 저임금으로도 이주 돌봄 노동자를 쓰는데, 왜 우리는 한국 이 내국인과 똑같이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주느냐, 그 돈 가지고 누가 쓰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완전히 이 돌봄 노동 자체를 지금도 여전히 이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돌봄 노동을, 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논의를 계속하면 여기에는 아주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버리는, 돌봄 노동은 값싼 노동이고 나쁘게 말씀드리면 정말 천한 노동이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 속에서 논의가 흘러가고 지금 시범 사업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권이라든지 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이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관한 논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값싸게 해서 정치권이니까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만 집중되어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도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취약한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우연히 그래서 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들어가 봤더니 정말 좋은 말만 써 있더라고요. 최저임금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분명히 잘 아실 변호사시거든요. 잘 아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주 돌봄 노동자는 예외로 해야 된다. 왜 예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외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 minutes. 예. 그래서 지금 이 논의 자체가 바로 두 가지를 위반하고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원칙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위반되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하고 두 분 다 이 정치인들이 다 유명한 이 변호사시고 판사시고 그랬는데 다 이걸 무시하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국민들은 따라가고 있고, 서울시에서 신청했다가 결국은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강남구죠. 강남구 그분들은 이미 아마 다른 통로로도 필요하면 다 이런 돌봄 노동자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또 필리핀 이주 돌봄 노동자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영어라도 좀 더 잘 가르쳐 보겠다, 아마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짓자면 이것이 어떤 이론적인 논의, 학문적인 논의 결과에서 부딪힌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이 학문적인 논의를 찾아보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이주 돌봄 노동자를 써가지고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피했다, 그런 것은 아주 높은 그 교육 수준과 정말 그 뛰어난 커리어를 가진 여성들 에게 됐었고, 그 경우에도 이주 돌봄 노동자가 5년 이상 계속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그렇지 특별한 조건에 있는 경우에 경력 단절을 예비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출산율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더 낫겠다라고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특별한 집단에서만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가능했었지,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울시가 필리핀 이주 돌봄 노동자를 들여와 가지고 돌봄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극히 이건 학문적인 기반도 없이 만들어진 졸속 정책이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도 필요한 그런 요건도 있고, 우리는 값싼 노동도 필요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자도 Zero minutes now. 이 이주 노동자도 결국 우리와 같은 Zero 인간인데 minutes. 여기에 관해서는 완전히 탈인간화된 기수 zero 그런 논의를 minutes. 하고, yes.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논의하지 말고 이렇게 상품화된 돌봄 노동을 논의하지 말고 우리가 똑같은 노동자, 우리가 똑같은 사람, 이주민도 우리와 똑같은 한국인과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o all the speakers.